놀면서 일하면서 놀닥TV의 닥터정 인사드리겠습니다. 혈압을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적절하게 처방을 받아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무서운 병이네요. 무서운 얘기는 좀 이따 더 할 건데, 오늘의 주제는 고혈압이라는 부분을 제가 다루고자 했을 때 이렇게 뒤로 쭉 미룬 이유가 있는데, 오해도 많고 또 다뤄야 될 분야가 정말 많은 분야라서 그동안에 이걸 어떻게 다룰까 하다가 미루다가 이제서야 다루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들어보면 혈압이 그렇구나, 혈압약이 그렇게 작용하는 거구나, 의사들이 혈압약을 왜 그렇게 처방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중요한 자료를 하나 이제 발견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 드릴 텐데, 94년 10월, 그러니까 제가 레지던트 할 때네요. 성수대교 붕괴 07년도 8월 달에 미국의 그 미네소타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가 갑자기 붕괴되면서 무려 43명이 사망하고 145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고요. 11년 7월에 중국의 바이허교라고 하네. 또 여기도 다리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다리가 무너진 사고예요. 빙고! 근데 부분 점수밖에 못 드리고요. 세 가지 가장 공통점은 전부 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나오는 사고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전부 다 과적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적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뜬금없이 과적, 도로, 다리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그게 바로 창작의 고통이에요. 고혈압이라는 병이 사실은 굉장히 증상도 없고, 그래서 뭐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릴까 고민을 하던 중에 우연히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고속도로를 가다 보니까 과적은 공공의 적, 도로가 우리 국가의 경제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마비되면 엄청난 혼란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도 그 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혈관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망과 혈관은 우리는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혈관의 과적이 뭘까? 현대인의 가장 흔한 성인병,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 얘기를 좀 시작해 봅시다. 공공의 적이 고혈압만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고삼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혈압, 고혈당, 이제 당뇨병이죠. 고지혈증, 뭐 요새는 이제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정확하게 부릅니다. 어쨌든 이 상고병이고요. 그 중에 대장 고혈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도대체 혈압, 압력이라는 게 뭘까? 압력이 높은 쪽에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밀어내는 힘, 이동하는 힘, 그 힘의 원천이 결국에 이제 압력이거든요. 우리 몸도 생명이 존재하는 한 순환, 뭐가? 피가 순환하는 현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돌게 하는 원천이 어디냐? 어딜까요? 촉새는 혹시 알고 있니? 촉새. 얘 먼저 안 해. 여기. 가리키고 있는 곳이요? 가슴을 대고 여기. 맞습니다. 심장입니다. 심장. 그래서 우리가 이 혈압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심장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혈압은 심장에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심장은 뭐 어떻게 압력을 만들어낼까요? 쫙다, 폈다, 쫙다, 폈다 하면서 압력이 만들어지거든요. 한번 쫙 짜요. 압력이 올라가겠죠. 근데 다 심장이 그 자리에 딱 이완을 해. 압력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압력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하면 압력이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겠죠. 그 자리에서 폈다 하니까 피가 나갔다 다시 돌았다 나갔다 돌았다. 그렇죠. 심장이 단순히 수축 이완만 하면 압력은 제로가 돼버려요. 서로 상쇄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이 심장 안에다가 조그마한 판막을 하나 넣어봅시다. 차로 치면 밸브를 넣는 거죠. 그러면 수축할 때는 압력이 나갔다가 들어오려고 할 때 판막이 딱 막아버리면 압력은 제로가 되겠죠. 따라서 심장 안의 압력은 뭐가 된다? 120과 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상 혈압을 이제 120이라고 하니까. 근데 실제 혈압은 어떻게 돼 있죠? 120에 80. 그렇죠. 80이라는 우리가 풀리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죠. 80이 만들어지는 혈압의 원리를 알아야지 나중에 노인성 고혈압, 젊은 고혈압, 위아래가 커지는 고혈압, 위아래가 좁아지는 고혈압, 또 고혈압이 있을 때 아래 혈압이 낮을 때, 아래 혈압이 높을 때 쓰는 약이 달라진다.
또 진단도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혈압 80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심장이 수축할 때 피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동맥이 평 하고 늘어나요. 심장이 이완할 때 혈관이 수축하면서 만들어지는 압력이 80이라는 거예요. 혈관 탄력으로 만드는 압력이네요. 그렇죠. 동맥이 탄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서 쇠파이프랑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심장이 빵 수축을 해요. 그럼 피가 나가겠죠. 근데 심장이 다 이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판막이 압력이 심장 압력과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120방 120방이 되는 거예요. 이완기 압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쭉 밀면 늘어났다가 얘가 오그라들 때 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120 내려올 때 여기서 더 이상 안 내려오니까 80 120 80 120 이렇게 압력이 주고받게 되는 원리거든요. 수축기 압력은 심장이 짜는 압력, 이완기 압력은 동맥의 탄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압력. 끝. 두 압력이 다르다는 거죠. 힘의 원천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빙고. 아우, 잘 이해하셨네요. 따라서 이완기 압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동맥의 탄력에 문제가 생긴다. 수축기 압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배경 지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적 수준과 호기심이 매우 높은 분들이니까 아마 뭐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어려운 거 끝났습니다. 이제 혈압을 재는 단위는 뭔가요? 사람에 적용되는 혈압에 쓰는 단위는 밀리 HG. 그 HG가 이제 머큐리 수은입니다. 수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120에 80이라는 거를 조금만 풀어보면 120mm 수은이라는 거예요. 밀리미터니까 센티미터로 바꾸면 12cm에서 8cm 정도의 수은을 밀어 올리는 압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기억나요? 팔에 끼우고 펌핑하면 저 나오지. 그렇죠. 수은이 온도계처럼 쭉 올라가던 거요? 그거 본 사람은 이해가 쉽겠다. 수은 혈압계가 어느 순간 병원에서 뭐 사라졌잖아요. 21년도 7월부터 국가 정책으로 사실은 이제 수은 자체가 환경에도 안 좋고 또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수은 혈압계를 퇴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수은 혈압계를 못 보신 세대들은 이 수치가 이게 감이 안 올 텐데 맞아요. 그게 수은의 높이예요. 압력을 가했을 때 요 12에서 8cm 사이에서 등락을 하면 그것이 이제 정상 혈압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압력이야? 사람이 이 피가 한번 압력에서 쫙 짤 때 바닥에서 무려 160, 170cm 정도의 높이의 그 압력으로 그냥 쏜다는 거예요. 외곽 드라마 수술하는 거 볼 때 수술 막 하다가 집도이가 딱 잘라먹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그냥 물처럼 쏟아나와요. 과장된 뭐 설정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맞아요. 혈압이 그만큼 우리 몸에 생각보다 높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정상 혈압이 120에 82잖아요. 네네. 얼마나 높아야 고혈압이라고 하나요? 진료실 기준으로 140에 90 이상이면 이제 고혈압이라고 이제 진단을 합니다. 140에 90 사이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은 우리가 이제 주의 단계. 혈압이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예방적으로 좀 관리를 시작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관리 주의 단계를 이제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140에 90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런 궁금증을 가져볼 만하죠. 140에 90, 즉 수축기 20, 이완기 10 정도 높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약 2배 정도 증가합니다. 약 15에서 17 올라갈 때마다 2의 승수, 2의 제곱에 비례해서 위험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140에 90이라는 수치는 그 위험도가 정상보다 2배 이상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통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150, 160까지 올라가면은 굉장히 이제 그 뇌졸중이나 심근경 쇄신증의 그런 위험도가 급격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병이네요. 무섭죠. 제가 무서운 얘기는 좀 이따 더 할 건데 고혈압은 좀 우습게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 과소평가되는 병입니다. 고혈압이 생기는 원인도 있겠죠? 첫 번째, 용적이 증가할 때. 아니 혈관 이게 도로랑 똑같아요. 아니 도로가 4차선 도로인데 차가 100대 지나가는 거하고 1000대 지나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용적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길이 4차선으로 갈 때하고 2차선으로 갈 때하고는 저항값이 다르잖아요. 그게 혈관의 직경이에요. 세 번째는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빨리 가면, 막 빨리 가면 또 혈압이 올라가겠죠. 즉 혈류의 속도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배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얘가 가지고 있는 혈관의 총 길이는 똑같겠죠. 불어요, 배가. 그 용적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혈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살을 빼야겠죠? 그렇죠, 빙고. 반대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랐는데 고혈압이 있어요. 그런데도 혈압이 높다면 그분의 원인은 뭘까요? 좁아진 거네요. 좁아졌, 그렇지. 혈관 자체가 좁아져 있다는 게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혈관을 늘려주는 처방을 해주죠. 또 세 번째, 이 사람은 막 흥분을 잘해. 막 되게 막 심장도 막 빨리 뛰어. 혈류 속도가 빨라서 오는 고혈압도 있거든. 그런 분들은 혈압약을 쓰이라고 하기보다는 진정하시고 좀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신경안정제를 처방해야죠.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심장 박동수를 좀 이렇게 진정시키는 약을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심장이 저렇게 빨리 뛸 만한 다른 원인이 있는 기저질환이 뭐가 있을까? 갑상선은 괜찮을까?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위험하니까 관리를 맞습니다. 꾸준히 하고 신경 써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왜 위험한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고민했는데 이게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이거 나와 있더라고요. 자, 과적이 도로 파손과 대형 사고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축중량 하나가 10톤이 넘으면 승용차 7만 대, 15톤이 넘어가면요 39만 대예요. 무게가 50% 증가했는데 파손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잖아요. 혈액순환도 똑같더라고요. 120에 82, 100년 100세 건강의 내구 연한이다. 우리 몸의 그 포토홀에 해당하는 게 뭐냐, 미세 혈관 염증이에요. 그 염증이 이제 소위 말하는 방아쇠 효과가 돼가지고 혈관이 섬유화되고, 섬유화되면 탄력을 잃어서 동맥경화가 생기잖아요. 그 동맥경화가 생기면 손상이 가속화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혈관이 좁아지니까 뭐 피가 잘 못 가서 생기는 협심증, 또 심근경색,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혈관이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거든요. 도로가 이렇게 팍 패이고 잘려나가듯이. 또 대동맥류, 대동맥 박리, 뇌경색, 또 망막출혈, 혈관성 치매, 만성 콩팥병, 부정맥, 심비대, 또 판막도 빨리 이제 수명이 다하겠죠. 그 자체로 기저질환이 악화 등등등. 너무 무서운 얘기만 했네요. 근데 사실입니다. 이런 수많은 연쇄 부작용의 원인,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본태성 고혈압은 뭘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혈압을 크게 나눌 때 이제 본태성 고혈압, 2차성 고혈압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요. 원래 태생적으로 이 사람은 고혈압이야 라고 하는 경우를 이제 본태성이라고 하고, 이게 전체 고혈압의 90 내지 95%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2차성 고혈압은 어떤 선행질환의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로 고혈압이 생긴 것을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고혈압, 그러면 이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본태성 고혈압이란 말 자체가 원인이 불명확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고혈압은 명백하고도 확실한 원인들이 정말 많이 있는 병이에요. 첫 번째 고혈압의 원인으로 이제 뽑는 게 바로 비만이거든요. 그 2020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영양 조사를 할 때 체질량 25 이상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를 했거든요. 이게 무려 38.3%예요. 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40세 이상으로 만약에 다시 재분류를 한다면 이 수치가 제가 볼 때는 뭐 아마도 50%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고혈압의 유병률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고혈압도 거의 이 비만 인구하고 비슷한 정도의 비율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즉 비만이 고혈압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가 이제 그 과잉 나트륨 섭취거든요. 이것도 제가 중요한 원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 WHO에서 이제 일일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게 적어도 3배 이상을 매일 먹고 있다. 그 외에 흡연, 음주도 들어가거든요. 나트륨 과잉과 비만은 용적을 늘리는 원인에 의해서 고혈압이 생긴다고 본다면,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저항을 늘리는 거예요. 음주도 결국에는 혈관을 수축시키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건 이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심장을 막 더 짜게 한다든지 혈관 수축시킨다든지 이런 게 되고, 이완기 혈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운동 부족이 이완기 혈압을 올리는 또 중요한 원인이 돼요. 혈관 탄력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혈압의 원인에서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의심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말은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드라마에 보면 혈압이야 이러면서 뒷목 잡던데 맞는 설정인가요? 경동맥이 어디로 지나가나요? 그렇죠. 경동맥이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뒤쪽에는 척추동맥이라고 해서 이제 자만한 혈관이 지나가는데 그건 뭐 뇌혈류에 거의 영향이 별로 없고요. 만약에 이 설정이면 혈압이 올라가서 아이고 목이야 이 뒷목을 잡을 일이 아니라 앞목을 잡아야 되겠죠. 고혈압의 특징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그래도 혈압이 높아지면 두통이 생길 수는 있죠? 근데 두통이 이제 생길 수는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자체가 그러면 반대로 두통이 있으면 혈압을 의심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죠. 왜냐면 두통이 생기는 조건은 너무나 많아요. 고혈압의 증상에 두통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두통이 있으니까 난 고혈압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거는 좀 이제 적용하기 어려운 얘기겠죠. 고혈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나요? 네, 요것도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제 보건복지부에 이것도 2020년도 기준인데요. 그 30세 이상을 이제 한정해가지고 140에 90 이상으로 보니까 전체 인구의 약 28.3%가 이제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라고 진단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30세 이상으로 지금 연구가 조사가 됐잖아요. 요거를 50대로 한정하면 50%가 돼요. 60대는 60%. 이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정말로 혈압을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적절하게 처방을 받아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 인식도 바꿔야 되고 큰 질병의 씨앗이 되는 병들을 막아가지고 우리 백세 건강의 큰 축 있잖아요. 혈관 건강 지켜야죠. 그래서 고혈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더 강조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 좀 어려웠던 내용이나 약간 좀 골치 아픈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거는 듣고 이렇게 샥 흘려버리시고 2부를 기대하십시오. 2부에는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의 혈압을 가장 대표값을 찾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 가정 혈압 일지. 135에 85가 넘더라. 그 맥박수를 꼭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오늘의 주제는 1편에서 먼저 말씀드린 모든 이제 숫자들 있잖아요. 혈압 뭐 140에 90, 뭐 120, 80 이런 숫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어떤 의미의 값이냐? 평균값입니다. 그럼 평균값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 번 잰 것 중에 대표값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혈압을 수치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아무 때나 그 재가지고 뭐 높게 나오는 게 혈압이 고혈압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혈압을 진단할 때 대전제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가장 편안할 때 여러 번 측정한 값이 그 평균 값을 이제 우리가 그 기준 값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그게? 혈압에 관해서요? 네, 맞습니다. 나의 혈압을 가장 대표값을 찾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 가정 혈압 일지라는 걸 강조합니다. 편집하실 때 이거 좀 포인트 빵빵 넣어서 좀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집에서 일정한 시간, 대체적으로 편안한 시간에 여러 번 재가지고 평균값을 적어오는 건데요. 추천하는 게 이제 자고 나서, 자기 전에, 늦은 오후에 일과를 좀 마무리할 때쯤 해서 이렇게 한 3번 정도를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재는 게 좋아요. 평균값. 요 조건이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평균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가지려면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 평균의 대표값이 커지는 거거든요. 뭐 2번 잴 거 3번, 4번 잰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내가 편안한 조건에서 일정한 시간에 여러 번 측정해서 그 여러 번 측정한 거에 평균값을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혈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정상이라고 하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런 구간은 아, 내가 지금부터 뭔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뭔가를 좀 바꿔봐야 되겠구나, 그런 신호를 보시면 됩니다. 그 맥박수를 꼭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혈압을 측정할 때 맥박수가 일정하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 혈압값을 적어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들쭉날쭉한데 보면 그 혈압의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 번 반복해 측정했더니 자꾸 135에 85가 넘더라. 그러면 그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병원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주치의가 아주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해주실 겁니다. 스마트워치에도 기능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걸 활용해도 되겠네요. 아, 제가 그 부분은 이게 돌발 질문인데요. 스마트워치 안 됩니다. 네, 스마트워치도 안 되고 손목 혈압계도 안 됩니다.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를 우리가 대표 혈압값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혈압계는 반드시 이 상완이라고 하죠. 이 팔 위쪽에 감을 수 있는 걸 사용하셔야 되고요. 오른팔에 잴 때랑 왼팔에 잴 때랑 다를 때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잠깐 빼먹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가정 혈압 일지를 쓸 때 사실은 좌우 혈압을 같이 측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 손이 양쪽 손이 똑같을까요? 다르죠. 발가락은요? 얼굴은요? 다릅니다. 눈의 시력도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혈압도 심장에서부터 길이, 팔 양쪽 팔의 근육의 상태, 또 오른팔잡이냐 왼팔잡이냐에 따라서 사실 양쪽의 혈압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혈압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이제 수축기압이 20이완기압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은 그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봐요. 130이 나오는데 뭐 이쪽 팔이 150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혈관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보셔야 되고요. 빨리 병원에 찾으셔야 합니다. 혈관에 대한 정밀 검사가 들어가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상적 차이 날 수는 있다. 가정 혈압을 잴 때 올바르게 예. 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앉으셔야 돼요. 허리를 곧게 하고 등을 가볍게 기댄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시고요. 심장의 높이하고 측정하는 커프의 센서에 위치하고 요 기계 있잖아요. 이것이 가능하면 한 평면에 같은 높이에 있게끔 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치솟는 분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난 집에서 멀쩡한데 왜 선생님만 오면 혈압이 올라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배기고혈압이라고 해요. 코트 하이퍼텐션, 롱코트 있잖아요. 코트 하이퍼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통상적으로 기존에 드시는 혈압약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서 드시게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혈압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고혈압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집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혈압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병원에 올 때만 높아진다고 네.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관찰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혈압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젊은 고혈압과 노인 고혈압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이게 앞에서 일부에서 수축기압은 심장에 짜는 힘, 아래 혈압은 동맥의 탄력을 반영한다. 젊은 사람은 혈관에 탄력이 있죠. 있겠죠. 동맥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유연해요. 용적이 늘어나도 혈관이 팽창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혈압은 덜 올라가고 아래 혈압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차이가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관이 늘어나 주니까. 젊은 고혈압은 특징이 뭐다? 이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의 차이를 우리가 맥압이라고 하거든요. 맥압이 작다. 그렇죠. 작아진다. 위에 게 120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래 게 90, 95, 10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해석을 하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혈압 괜찮은데요? 120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혈관의 탄력이 좋아서 혈압이 수용되고 있는 것 뿐이지 고혈압으로 가고 있다. 고혈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고혈압을 없앨 수 있을까요? 용적을 줄여줘라. 살을 빼주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흡연이나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볼륨을 줄여주면 그분들은 혈압약을 먹어야 될 경우도 안 먹게 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노인은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딱딱하면 수용을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이 탁 찼을 때 혈관이 늘어나지 못하니까 위의 압력은 더 높다. 치솟고 쪼아주지 못하니까 아래 혈압은 더 낮아지고 그래서 위아래 혈압이 격차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맥압이 커진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정답. 정답. 둘 다 위험합니다.
야, 오늘 고혈압 강의 제대로 들으셨네. 맞습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아니 근데 그럼 내 질문의 의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맥압의 차이가 크면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빙고. 오늘은 아주 그냥 바로 둘 다 전곡을 찌르네. 이게 맥압이 큰 게 훨씬 위험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우리가 종이 이렇게 찢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지그시 당기면 이게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안 찢어져요. 잘 꽤 버텨요. 근데 우리가 이 종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아주 작은 압력으로도 순간적으로 압력을 탁 주면 찢어지잖아요. 맥압이 크다는 건 뭐냐면은 심장이 이렇게 칠 때 펑 치고 떨어질 때 뚝 떨어지고 펑 치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혈관 벽에 계속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하는,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혈압이라는 게 일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고혈압인데도 저혈압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일어나면 핑 돌고 화장실 가다가 또 자빠진다면, 그래서 골절의 경험도 생기고, 맥압이 커지는 것이 혈류 역학적으로는 더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증상에 따라서 쓰는 약도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혈압이 생기는 원인 첫 번째, 용적이 늘어나니까 이제 용적을 줄여주기 위한 약들, 용적을 줄이는 방법이 도로를 넓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던 것, 즉 좁다는 건 뭐야? 저항이 많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도로 차선을 한 2개, 3개 넓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혈관 확장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대표적으로 이제 신경으로는 교감신경, 또 호르몬으로는 부신, 피질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나 그 호르몬을 억제시켜가지고 간접적으로 혈관이 오그라드는 것을 덜 오그라들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심장 박동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쑥 짜면서 이게 부드럽게 뛰게 할 수 있는 약들. 그 다음에 그 용적 자체를 이렇게 아예 그냥 줄여버리면 되겠죠. 나트륨을 배출시킨다든지, 이뇨제 계통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겠지만은, 임상적으로 너무 흥분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졌을 때는 적절한 신경 안정제를 처방해가지고 안정시킴으로써 혈압을 2차적으로 낮추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처방될 수 있는 겁니다. 혈압계가 집에 있는 게 좋겠네요. 물론이죠. 그래서 제품은 상관없습니다만은 항상 품질 인증을 받은 마크가 있는 걸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연말이나 연초 때 선물을 이제 가지고 집에 갈 때, 이번에는 한번 전자혈압기를 좀 부모님께 효도 선물로 드리는 좀 방법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이 전자혈압기는요, 이렇게 보약을 사서 드시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선물이 되니까, 그리고 그 선물을 드리면서 정확하게 그 혈압계를 사용하는 방법도 좀 이렇게 부모님께 설명드리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내가 아들 딸을 잘 키웠구나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 그 선물은 전자혈압기를 선물로 드리는 계기를 삼기를 바랍니다. 등락하는 현상이 생기는 좋은 혈압약이라는 게 뭘까요? 임의대로 먹는 양을 조절해도 될까요? 이게 이런 사례들이 다 보면 가장 좋은 혈액순환제는, 오늘의 주제는 고혈압약은 한번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나요? 이것도 많이 봤죠?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는 부분은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 제거되거나 감소되면 혈압약을 끊거나 상당히 많은 혈압약을 줄일 수 있는 건 사실이고요. 물론 예외적으로 진짜 문제성도 있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조절이 되거든요. 혈압약 말고 혈액순환제, 네네. 혈행개선제 같은 약들도 많잖아요. 많죠. 이런 약들도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나요? 최근에 제가 고혈압 진단하면서, 고혈압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병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노력을 해볼 테니까 혈액순환제 좀 처방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이 진짜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혈액순환제가 뭐지? 그래서 찾아봤는데, 양력을 공부할 때 혈액순환제라는 챕터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손발이 저려도 혈액순환, 다리가 부어도 혈액순환, 뒷목이 당겨도 혈액순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근육이 떨려도 뭐 쥐가 나도 혈액순환, 전부 다 이게 혈액순환으로 이제 그 얘기가 되는데, 마케팅 시장에 의해서 형성된 용어가 널리 이제 알려지면서 마치 어떤 치료 효과나 근본적인 어떤 혈압의 대체 약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오해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일단은 혈액순환제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혈액순환제라고 알려진 몇 가지 이제 땡땡땡땡 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일부 그 효과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조차도 좀 과장되어 있거나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개인적으로 혈액순환제를 얘기할 때 가장 확실하고도 과학적이면서 명백한 효과를 가진 혈액순환제는 뭘까요? 혈압약입니다. 혈액순환의 기본 원리는 저항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즉 저항을 없애주면 되는데 혈관을 넓혀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혈액순환제예요. 그 혈관을 넓혀주는 게 뭐다? 혈압약입니다. 가장 좋은 혈액순환제는 혈압약입니다. 고혈압에 좋다고 아스피린 챙겨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많죠. 네. 그래도 이건 효과가 있겠죠? 이게 최근에 이렇게 제가 그 뭐 수학 천재가 왜 의대 가면 공부 잘할까라는 챕터에서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의학은 살아서 움직이는 학문이다. 즉 답이 달라지는 학문이라는 거거든요. 그 수련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고혈압 환자가 오면 아스피린을 먹게 하라고 그랬어요. 최근에는 이 상황이 이제 정반대의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스피린을 쓰지 말아라. 이제 아스피린의 그 1차 예방 효과, 즉 없는 질병을 먹음으로써 예방하는 효과가 그동안에 상당히 과장되어 있었고, 고령 인구에 있어서의 위장관 출혈 문제 또는 뭐 뇌혈관 그 출혈 문제에 있어서 아스피린이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는 그 반대 증거들이 많이 나오면서 현재는 아스피린을 특정한 경우에 정해진 상황이 아니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가 정답입니다.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성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예예. 콩팥도 병든다. 콩팥.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저도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일단 이제 성기능 부분은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인데, 특히나 이제 젊은 고혈압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 좀 일찍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40대부터 이제 약을 쓴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제가 이 약을 먹고서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하면서 오시거든요. 혈압이 떨어지면서 그 혈압이 적응되는 과정에서 신체 바이오리듬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뭐 성기능에 일시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혈압약은 사실은 이제 연관성이 없다라는 건 이제 증명은 되었지만, 소수의 그 베타 차단제 같은 경우들은 또는 뭐 이뇨제 계통들은 이제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혈압을 조절하지 않고 방치함으로 인해서 혈관이 미세 손상이 가해지면서 장기적으로 성기능이 악화되는 문제가 본질적인 상황이지,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성기능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그냥 간과하셔도 됩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진다는 보고는 사실 이거를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된 건가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건 못 찾겠더라고요.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그 고혈압이 인한 신장 기능의 그 악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혈압약을 정확하게 먹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도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임의대로 먹는 양을 조절해도 될까요? 높으니까 오늘은 2알, 낮으면 안 먹고 이런 방식의 네. 자가 처방은 괜찮을까요? 이게 이런 사례들이 다 보면 제가 임상에서 다 겪게 되는 상황인데 정말 적절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좋은 혈압약이라는 게 뭘까요? 좋은 혈압약은 혈압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일정한 패턴으로 완만하게 움직일 때 혈관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혈압약이 금방 바로 효과가 나타나면 높았던 사람이 혈압이 뚝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다가 혈압약이 깜빡해서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어요. 그러면 그 비는 동안 혈압이 또 쭉 올라갈 거죠. 이렇게 등락하는 현상이 생기는 혈압약은 좋은 혈압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드시는 혈압약은 내일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 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뒤에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런 방식에 내가 혈압이 높아져서 2알을 먹는 방법은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안 먹어요? 저 비둘기가 때려줄 수도 없고. 안정. 안정. 자, 맞습니다. 이렇게 혈압이 높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명상 호흡을 하십시오. 두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따뜻하면 말초혈관이 어떻게 된다? 확장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딱딱하다 하더라도 몸이 따뜻해지면 어쨌든 혈관은 확장되고요. 그 다음에 카페인이나 차 같은 걸 좀 제한하시고 편안하게 복식 호흡을 해서 뇌로 가는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면서 몇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두 알 먹거나 안 먹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추울 때 외출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고혈압은 원인이 되게 많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자들을 하나씩 개선시켜 나가는 게 정답인데, 예전에 이제 수련 생활할 때 응급실 근무할 때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 뇌졸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응급실에 실려오는데 언제 많이 실려오게요? 아마도 새벽 동뜨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오전 전까지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그럼 혈압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서 이제 쫙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각성 상태로 들어가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이제 신호를 보내요. 교감신경이 야, 심장도 뛰고 이제 뭐 소화도 시키고 근육도 움직이고 막 해 하면서 활동을 막 시키거든요. 심장에서 이제 피를 막 더 돌려야 되잖아요. 보일러를 돌리듯이. 그런데 그때 밖에 딱 나갔더니 어떻게 돼? 추워 하면서 그냥 혈관이 팍 오그라들면서 혈압이 쫙 올라가고, 올라갈 때 드롭 업, 드롭 다운 되는 게 위험하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연세 어르신 분들은 대부분의 미팅이나 일정을 오후에 늦게 잡으시고 추위에 노출되기 전에 단단하게 옷을 입으셔야 되고 꼭 장갑을 쓰셔야 돼요. 모자 꼭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얼굴 노출되는 부분에 교감신경계에서 자율신경계 춥다 덥다를 판단하는 센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고 마스크도 쓰시고 장갑 끼시고 이렇게 해서 외출을 하셔야 됩니다. 고혈압 환자들 중에 네네. 개인 병원 말고 꼭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받으시라고 권하시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아주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고혈압은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적정 혈압 관리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악성 고혈압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고혈압이라는데, 이 악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돌연사라든지 심장마비, 어떤 혈관의 박리, 파열 이런 것들이 우려가, 또 출혈, 뇌출혈이죠. 이런 거 위험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즉시 큰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고혈압 합병증이 이제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판막, 심장에 판막이 이제 이거 판막이 이상한데, 아니면 심부정, 심장의 근육의 기능이 이제 문제가 있다든지 부정맥이 생기기 시작했다든지, 또는 허혈성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들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큰 병원을 다니셔야 되고요. 기저 질환을 원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그 기저 질환이 악화되기 시작할 때는 또 큰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특수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좀 주치 선생님들이 이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고혈압에 도움을 주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참, 그게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영상 자료를 이제 만들 때 사실 되게 많은 이제 고증을 하려고요. 되게 많은 이제 채널을 찾아보니까 희한하게 그 음식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만, 본질적으로 고혈압이 어떤 것들이 유용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딱히 답이 드릴 말씀이 없네요. 왜냐면 이게 근거가 되게 부족해요. 근거가 부족하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뭐 역시 제일 중요한 기본, 담배 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살 좀 빼라, 운동 좀 적당히 해라, 소금 좀 덜 먹어라, 스트레스 덜 받아라, 그 다음에 좀 제발 성격 좀 너그러워져라. 좀 그냥 까시가치지 그러지 말고 댓글 좀 예쁘게 달아주세요. 이게 너그럽고 좀 이렇게 포용력 있는 인간관계, 이것도 혈압에 되게 중요해요. 사실 긍정적인 마인드, 건강한 대인관계, 뭐 이런 내용이네요. 어차피 이 혈관 이야기는 우리가 100세 건강을 살아가는데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혈관에 대한 오해도 정말 많거든요. 고혈압이라는 게 사실 되게 굉장히 과소평가된 그 위험성 대비
과소평가되어 있는 질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혈압 정확하게 자주 측정하시고 또 적정한 혈압 관리 하셔가지고 우리 100세 건강의 세 번째 축 혈관 건강 지켜나가셔서 여러분 건강한 100세 라이프 즐기시는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놀닥TV의 닥터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수고했어. 긴 이야기. 네. 아이고 뭐죠.